검찰이 추미애 장관 아들 군부대의 휴가 연장을 문의한 전 보좌관의 무혐의 결론 내렸습니다. 추 장관은 앞서 아들 일로 보좌관에게 지시를 내린 적 없다고 했지만 추 장관이 보좌관에게 휴가 담당 대위 번호를 전달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야당은 특검을 주장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의 우리 국민 총살 사건에 대해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김정은 위원장이 우리 국민에게 사과한 것을 각별한 의미로 받아들인다고 했습니다. 해수부 공무원이 최초 북한 측에 의해 발견됐을 당시 자신의 신상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지난 주말 NLL 남쪽에서 해당 공무원 시신 수색 당시 북한이 자신의 영해에서 나가라고 90여 차례 경고했고 이에 우리도 반박 방송을 한 것으로 취재됐습니다. 상온 노출 독감 백신을 맞은 접종자 1명이 통증을 호소했습니다. 코로나와 독감에 동시에 감염된 사례가 3건 발생했습니다. 경찰이 차량 집회 참석자에게 벌점 부과로 면허 취소를 예고하자 참여연대가 정부의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하는 지나친 조치라고 비판했습니다. 시중은행이 이번 주부터 일부 대출 상품의 한도를 줄이는 등 가계 신용대출 조익에 나섭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나인의 신동욱입니다. 추미애 장관 아들 서모 씨의 휴가 미복귀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8달 만에 결과를 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추 장관 그리고 아들, 보좌관 모두 아무 혐의가 없고 당시 부대 안에서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는 잘 모르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동안 언론과 야당을 통해 제기된 수많은 의혹의 상당 부분은 검찰 수사로 확인이 됐습니다. 추 장관이 보좌관과 정보를 교환한 사실, 그리고 보좌관이 군부대에 전화한 사실, 또 부대 안에서의 휴가 처리 과정이 매우 이례적이라는 사실 역시 확인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론은 모두 혐의 없음이었습니다. 왜 이런 결론이 내려졌는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따져봐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찰 수사 결과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최민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추미애 법무장관 아들 서모 씨의 휴가는 승인된 것이며 외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검찰이 8달 만에 내놓은 수사 결과입니다. 검찰은 휴가 미복귀 의혹이 불거진 2017년 6월 25일 전에 서 씨가 인사권자인 이무대령으로부터 구두로 휴가를 승인받았기 때문에 국무이탈죄, 즉 탈영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서 씨의 요청으로 최 보좌관이 지원장교 김모대위에게 전화를 걸어 휴가 연장을 문의했고 상황을 보고받은 이 대령이 정기휴가 사용을 승인했다는 겁니다. 함께 고발된 추 장관과 추 장관의 전 보좌관이던 최모 씨, 그리고 당시 서 씨 소속 부대 지역대장 이 대령 또한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최 보좌관이 김 대위에게 3차례 전화한 것은 사실이지만 원칙적인 절차를 안내받은 것에 불과해 부정청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검찰은 다만 지원장교 김모 대위와 지원대장 권모 대위는 현역 군인인 만큼 절차에 따라 군검찰로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추미애 장관은 지금까지 이 일에 일체 관여한 적이 없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추 장관이 당시 보좌관에게 아들이 근무한 부대 장교의 전화번호를 알려준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보좌관이 추 장관과 당시 상황을 자세히 공유했고 추 장관이 아들에게 결과를 말해주라고 지시한 문자도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추 장관이 청탁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뚜렷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 근거는 추 장관으로부터 어떤 지시도 받지 않았다는 보좌관의 진술이었습니다. 이어서 백연상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7년 6월 21일 오후 4시 6분경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아들 서모 씨의 인사를 담당하는 김모 대위의 휴대전화 번호를 보좌관 최모 씨에게 보냅니다. 정확히 48초 뒤 최 보좌관은 추 장관에게 네라는 답장을 보냅니다. 그로부터 25분 뒤 추 장관은 보좌관에게 아들 서 씨랑 연락을 취해달라고 다시 한번 문자를 보냅니다. 최 보좌관은 5분 뒤 서 씨와 직접 통화를 했고 지원 장교에게 휴가를 한 번 더 연장해달라고 요청해 놓은 상황이라는 내용을 추 장관에게 보고합니다. 이와 관련해 추 장관은 9월 26일 서면 조사에서 아들의 상황을 확인해달라고 말했을 뿐 병가 연장 지시를 한 사실은 없다고 했습니다. 보좌관 최 씨도
추 장관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앞서 1차 병가가 끝나는 날인 6월 14일 최 보좌관이 추 장관에게 아들 건은 처리했습니다. 소견서는 확보되는 대로 추후 제출토록 조치했습니다라는 문자를 보낸 사실도 공개됐습니다. 검찰은 추 장관이 병가 연장과 정기 휴가와 관련해 메시지로 연락한 것은 인정되지만 청탁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뚜렷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TV조선 백연상입니다. 당시 보좌관이 추 장관과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가운데는 부대에 휴가 연장을 요청했더니 예외적인 상황이어서 내부 검토 후 연락 주겠다라고 한 대목이 있습니다. 이 말은 결국 추 장관의 아들이 너무나 당연하게 휴가를 연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뜻일 겁니다. 그런데도 검찰은 이런 상황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아무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검찰 스스로 확보한 증거와 결론 사이에 모순이 있다는 점을 인정한 셈이기도 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한지연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2017년 6월 당시 추미애 장관 아들 서모 씨의 휴가는 모두 3차례입니다. 검찰은 모두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검찰은 6월 25일 2차 휴가 미복귀 의혹과 관련해 추 장관 보좌관이 6월 21일에 상급부대 간부 김모 대위에게 연락해 휴가 연장을 요청했고 결국 구두로 휴가 승낙을 받은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앞서 동료 병사들의 증언과 차이가 있는 것은 정기 휴가 승인 사실이 병사들에게 전파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달에서 이제 내려왔는데 연장 신청 발효가 됐다. 2차 휴가와 관련해서는 검찰은 국방부 입장을 근거로 요양심사위원회의 심의가 불필요하다고 봤습니다. 전화로 병가 연장 승인을 받았고 입원 환자가 아니었다는 이유입니다. 다만 서 씨의 국방부 면담 기록에는 심사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남아있어 검찰 수사와 배치됩니다. 국방부는 앞서 진료 목적의 병가 연장이 10일을 넘어갈 경우 요양심사위를 거치라는 취지의 공문을 일선 부대에 보냈는데 이것도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휴가와 관련한 진단서 등 증빙 서류가 보관되지 않고 있지만 그건 군 내부에서 확인할 사안이라고 했습니다. TV조선 한지은입니다. 검찰이 이렇게 결론을 내림으로써 일단 추 장관과 주변 인물들은 법적 혐의에서는 벗어났습니다. 하지만 추 장관이 국회에서 한 발언 중 중요한 부분이 거짓말이라는 점도 또 명백히 드러났죠. 추 장관은 보좌관이 뭐하러 사적 지시를 받겠느냐고 했고 보좌관에게 지시한 적도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검찰 발표 이후에 여기에 대한 해명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야당은 특검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최지원 기자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아들 휴가 의혹과 관련해 보좌관에게 군 관계자와의 통화를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여러 차례 부인했습니다. 당시 추미애 장관의 보좌관이 이렇게 전화를 한 사실은 맞습니까? 그런 사실이 있지 않고요. 보좌관이 뭐하러 그런 사적인 일에 지시를 받고 하겠습니까? 그런 보좌관의 전화를 제가 시킨 일이 없었다라는 말씀이고요. 아들의 휴가를 연장하는 과정에서 보좌관과 메시지를 주고받았다는 검찰의 발표 내용과는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추 장관은 또 휴가 관련 서류를 아들이 직접 다 준비했다고 했지만 병사용 진단서나 여러 가지 군에서 요구하는 그런 서류들을 직접 보냈다고 하고 아들이 다 처리한 겁니다. 보좌관이 해준 것도 아니고요. 추 장관의 보좌관은 추 장관에게 소견서를 확보하는 대로 추후 제출하겠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민의힘 김근식 당협위원장은 범죄 혐의는 뭉갤 수 있지만 추 장관의 거짓말은 어떻게 할 것이냐고 했습니다. 야당은 특검으로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적 의혹을 파헤치고 진실에 다가설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제 특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야당의 근거 없는 정치 공세가 드러났다며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TV조선 최지원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검찰 수사 결과 어떻게 봐야 할지요? 사회부 이재중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 기자 어서 오십시오. 추석 연휴가 시작되기 전에 수사 마무리할 것 같다 이런 전망이 있었는데 결국 그렇게 됐군요.
네, 그렇습니다. 검찰이 오늘 A4 용지 11장 분량의 수사 결과 자료를 냈습니다. 예. 그러니까 핵심만 간단하게 정리를 하자면 이 추 장관 아들 서 씨의 휴가는 적법했고 예. 국무이탈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좌관이 부대에 전화를 한 것도 부정한 청탁이 아니고 휴가가 잘 처리되는지 확인하는 차원의 전화로 봐야 한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추 장관도 부정한 청탁에 관여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이런 결론이 오늘 검찰이 내놓은 답입니다. 자, 그런데 뭐 다른 부분은 다 그렇다 치더라도 핵심적으로 추미애 장관이 관여한 게 없다라고 판단한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구체적인 문자 메시지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어떻게 된 겁니까? 네, 뭐 앞서 리포트 보셨지만 조금 자세히 좀 짚어드리면 일단 수사팀이 추 장관과 보좌관 사이 문자 내용을 공개를 했습니다. 예. 내용을 한번 보시면 이렇습니다. 추 장관이 보좌관에게 김모 대위, 지원 장교님 이렇게 설명까지 달아서 이름과 함께 전화번호를 보낸 겁니다. 예, 제 X자 쳐진 부분이 전화번호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또 시계를 보시면 1분이 채 되지 않아서 보좌관이 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추 장관이 보좌관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해뒀음을 유추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김모 대위는 바로 이제 그 서 씨의 그 상급 부대 처음에 잘 모르겠다던 그 대위를 얘기하는데 군 복무 중인 아들 상급 부대의 지휘관의 전화번호를 추 장관이 저렇게 알고 있었다는 사실도 사실은 좀 일반적이지는 않은 거죠. 네, 그렇습니다. 또 게다가 또 그 번호를 알고 있다는 사실도 일반적이지 않은 데다가 예. 또 보좌관에게 전화를 해서 걸게 했다는 그런 겁니다. 봐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전화를 건 날은 이 서 씨가 2차 휴가 중에 있던 2017년 6월 21일입니다. 그날 보좌관이 추 장관에게 보낸 다른 문자를 보면 지원 장교에게 휴가를 한 번 더 연장해달라고 요청해놨고 지원 장교가 예외적인 상황이라 내부 검토 후에 연락을 주기로 했다. 이렇게 추 장관에게 보고하는 예.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별 문제가 없는 상황이었다면 군 쪽에서 그럼 신청서를 내시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텐데 예외적인 상황이라서 내부 검토를 해보겠다. 이건 이제 회의를 해보겠다. 이런 뜻인 것 같은데 자, 이게 청탁의 근거가 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문자 내용 때문에 검찰 내부에서도 이견이 나왔습니다. 예. 수사 종결을 앞두고 최근 이 대검찰청 차장 주재로 간부 회의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예. 이 회의에서 수사팀은 이 문자 내용을 문자 내용을 무혐의 처리의 증거로 내세웠는데 예. 일부 이 대검 부장급 간부들이 이 문자를 오히려 반대로 이 문자를 근거로 수사를 조금 더 진행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고 합니다. 또 무혐의로 그저 가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 아니냐 이런 의견도 나왔다고 하는데 결국에는 수사팀 의견을 존중하는 쪽으로 이 조율이 돼서 오늘 결과가 발표가 됐습니다. 예, 뭐 법률을 잘 모르는 저희 같은 사람이 봐도 저런 문자 내용이 어떻게 무혐의의 증거가 될 수 있는가 이런 의문이 생기는데 수사팀이 왜 이 문자 내용을 무혐의의 증거로 내세웠는지 사실은 저도 잘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총장은 어떤 입장이 있었습니까? 네, 오늘 수사팀 수사 결과 발표하기 전에 따로 수사팀이 윤 총장에게 직접 수사 결과를 보고한다거나 하는 절차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최근 추 장관과의 관계나 공정성 시비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윤 총장은 수사팀의 사건을 잘 챙겨라. 적극적으로 잘 수사를 해라 이런 원론적인 이야기만 했고 직접 수사팀을 지휘하거나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일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예, 그렇군요. 이 검찰 수사 결과 발표되고 난 다음에 추미애 장관 측에서 어떤 입장이 나왔습니까? 네, 추 장관 입장 결론은 역시 검찰 개혁이었습니다. 추 장관은 근거 없고 무분별한 정치 공세였다며 검찰 개혁을 완수하는 데 매진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내놨습니다. 예, 근거 없고 무분별한 정치 공세 때문에 심려를 끼쳤다 이런 표현을 썼더군요. 예, 이재종 기자 잘 들었습니다. 예. 예, 서해상에서 우리 국민이 북한군에 살해되고 불태워진 사태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사과했습니다. 발생 엿새 만이죠. 악화되는 여론을 더 이상 방치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대통령의 발표 뒷부분은 북한의 사과 통지문에 대한 각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이번 사태를 계기로 남북 관계가 잘 되기를 바란다는 내용으로 채워졌습니다. 김보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일어나선 안 될 일이었다고 오늘 뗀 뒤 국민들이 받은 충격과 분노도 충분히 짐작하고 남는다며 사과했습니다.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하는 정부로서
대단히 송구한 마음입니다. 희생자 유가족에게는 경위와 상관없이 위로를 전한다고 했습니다. 지난 22일 피격 사건이 발생한 지 엿새 만에 나온 대통령의 첫 육성 메시지입니다. 다만 문 대통령은 이번 비극에 대해 북한을 비판하지 않았고 책임 소재도 따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김정은 위원장의 재발 방지 약속과 사과에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특히 북한 최고 지도자가 곧바로 직접 사과한 건 사상 처음 있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우리 국민들께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는 뜻을 전해온 것에 대해 각별한 의미로 받아들입니다. 문 대통령은 또 군 통신선 재개통을 요청하면서 이번 비극적 사건이 남북 관계를 진전시키는 계기로 반전되길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총살당한 국민의 비극마저 북한과의 미래를 위한 발판으로 삼느냐고 비판하며 청와대 앞 1인 시위를 재개했습니다. 하태경 의원은 SNS에 유가족 위로는 3줄, 김정은 칭찬은 10줄, 참 잔인한 대통령이라고 썼습니다. TV조선 김보건입니다. 피살된 공무원 이 씨가 북한군에게 발견된 뒤 어떤 얘기를 주고받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확인된 게 없습니다. 북한은 통지문에서 신분 확인 요구에 대한민국의 아무개라고 얼버무렸다고 했는데, 하지만 저희 취재 결과 이 씨가 북한 측에 자신의 신상에 대해서 상당히 구체적으로 설명했던 정황을 우리 정부가 파악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즉 북한의 상황 설명이 거짓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고, 그래서 사과의 진정성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윤동빈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긴급 안보관계 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보고받았습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 회의에서 군 감청 자료를 검토했는데 이 씨가 자신의 신상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한 내용이 담겼다고 말했습니다. 이 씨가 이름과 나이, 신분, 소속기관 등을 밝혔고 북측이 이를 상부에 보고하는 내용 등이 감청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방독면 착용 하에 실종자의 표류 경위를 확인하면서 월북 진술을 들은 것으로. 하지만 북한은 통지문에서 한두 차례 대한민국 아무개라고 얼버무리면서 계속 답변하지 않았다고 했었습니다. 우리 정부가 파악한 정보와 북한 통지문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국방부는 북한과의 의견 차이에 대해 다시 제3자의 입장에서 정보를 검토하겠다며 한발 물러서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민주당 공동조사 및 재발방지특위 황희 위원장은 한미 첩보에 의하면 월북 의사를 확인하는 대화 정황이 있다며 월북이 사실로 확인돼 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한편 군은 북한이 이 씨를 사살하고 시신을 태우는 모습이 담긴 사진을 정부가 확보하고 있다는 어제 TV조선 보도에 대해 사실 무근으로 근거 없는 보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황 위원장은 불꽃 외에 조금 명확하게 확보된 부분이 있다고 했습니다. 약간 조금 명확하게 이제 확보된 부분이 좀 있어 보여요. TV조선 윤동빈입니다. 북한은 또 이 씨의 시신을 찾기 위해 수색 작전을 벌이고 있는 우리 군과 해경을 향해서 경계선을 침범했다며 90여 차례나 경고 방송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맞서 우리 군과 해경도 수차례 반박 방송을 하면서 수색 현장 주변에서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고 합니다. 북한의 이런 적반하장식 태도에는 NLL을 무력화하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박경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이 씨의 시신과 유류품 수색 작업은 해군과 해경 선박 36척과 항공기 6대, 지자체 어업지도선 9척 등이 투입돼 닷새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 고위 관계자는 북한이 NLL 인근의 우리군 함정을 향해 경계선을 침범했다며 90여 차례 경고 방송을 실시했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은 어제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도 영해를 침범하지 말라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은 1999년 연평해전 직후 서해 5도로부터 수십 킬로미터 남쪽에 서해 해상군사분계선을 일방적으로 선포하고 NLL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가져왔던 NLL에 대한 그 기본 입장, 이건 뭐 변한 게 없습니다. 다만 그것에 대해서 북쪽에서 그동안 끊임없이 시비를 걸고 논란을 벌여왔었고. 이에 우리 군도 수차례 반박 방송을 실시해
수색 현장에선 긴장감도 조성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야당에선 남북 연락사무소 폭파로 우리 재산권을 침해하고 우리 국민의 생명을 앗아가더니 우리 영해까지 빼앗으려 한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살인자가 사람을 죽여놓고 이제는 집까지 내놓으라고 겁박하고 있는 격입니다. 북한이 일방적인 해상군사분계선을 주장하며 서해상의 긴장감을 고조시킬 경우 통지문에서 밝힌 사과의 진정성도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TV조선 박경준입니다. 정부는 숨진 공무원이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고 또 개인 신발을 배 안에 뒀다는 이유 등으로 월북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만 이 물품들을 둘러싼 의혹은 아직도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현장 점검에 나선 해양수산부 장관 말 먼저 들어보고 의문점들을 따져보겠습니다. 군 당국에서는 월북 정황이 있다라고 발표를 했었는데 사전에 그 발표 이전에 해수부와 협의된 내용이었을까요? 전혀 협의된 적 없습니다. 그러니까 월북 여부를 판단하는데 해수부는 관여하는 것이 없다 이런 뜻이죠.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원점으로 돌아가서 정부가 당초 월북이라고 본 근거는 뭐였습니까? 네, 군은 지난 24일 이번 사건을 첫 브리핑하면서 4가지를 근거로 잦은 월북 시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정보 분석 결과 숨진 공무원이 구명조끼를 착용했고 지도선 이탈 시 본인의 신발을 유기한 점, 또 소형 부유물을 이용했고 월북 의사를 표명했다. 이런 4가지 점이었죠. 예. 자, 당시 군 관계자는 북한군이 구명조끼 입은 거에 불을 붙였냐는 취재진 질문에도 네라고 답했습니다. 군이 구명조끼 착용 같은 구체적인 정황을 이미 파악한 듯한 태도를 잇따라 보인 셈이죠. 자, 그럼 지금 이 관련 조사는 해경에서 하고 있는데 나흘 전 군 발표보다 더 진전된 내용이 있습니까? 그런데 해경 수사 상황을 보면 월북 정황들이 철저한 사실관계 확인을 거친 것인지 여전히 의문입니다. 예. 구명조끼의 경우 무궁화 10호 선원들에겐 법적으로 총 29개의 구명조끼가 보급돼 있었는데요. 이 공무원의 구명조끼는 본인 침실에서 발견됐습니다. 나머지 구명조끼 28개도 그대로 남아있어 다른 사람 것을 착용했을 가능성도 없다고 봐야겠죠. 자, 선박엔 비상용 구명조끼도 56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구명조끼를 착용했다면 이 비상용일 가능성만 남은 셈이죠. 그런데 비상용의 경우 물품 대장에 정확한 수량을 적지를 않아서 착용 여부를 현재로선 100% 단정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자, 그러니까 어떤 구명조끼를 착용했는지도 여전히 추가 설명은 없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 공무원을 본 게 북한군일 텐데 북한군은 뭐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까? 네, 북한은 당시 이 공무원이 부유물을 타고 있었고 10여 발의 총탄 사격 후 수색을 한 결과 부유물에 없었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통지문 어디에도 구명조끼를 언급한 부분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군은 이 신발, 그러니까 본인 신발을 배에 벗어두고 떠났다 이렇게 발표를 한 바가 있는데 이건 정말로 이 본인 신발로 확인이 됐습니까? 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군은 본인의 신발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해경은 이 신발의 주인이 숨진 공무원이 맞는지 신발에 남은 유전자 감식을 의뢰한 상태입니다. 군이 이 신발 주인을 과연 제대로 확인했냐는 의문이 그래서 나오고 있는 거죠. 예, 이런 여러 가지 의문점들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쪽에서는 오늘 월북이 사실로 확인돼 가는 것 같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그렇다면 이런 합리적인 수준의 의문점 정도는 빨리 해소를 시켜주는 게 좋겠죠. 네, 그렇습니다. 예, 윤슬기 기자 잘 들었습니다. 예, 이렇게 숨진 이 씨의 사망 경위에는 아직 의문점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사실을 보고받고도 종전선언을 강조하는 대통령의 유엔 총회 연설이 나간 데 대한 비판 역시 적지가 않죠. 그런데 당시 청와대 내부에서도 문제 제기가 있었지만 묵살됐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 와중에 국회 외통위에선 종전선언과 대북 개별 관광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논의되기 시작했습니다. 이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 씨가 사살돼 불태워졌다는 첩보가 청와대에 전해진 건 지난 22일 밤 10시 30분쯤 문재인 대통령의 유엔 총회 화상 연설을 3시간 앞둔 시점입니다. 종전선언이야말로 한반도에서 비핵화와 함께 항구적 평화체제의 길을 여는 그런데 연설 직전 새벽 1시에 청와대에서 열린 긴급 관계장관 회의에서도
문제 제기가 있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그 의견은 묵살된 채 대통령에게 보고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국제사회의 웃음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공개적으로 답변할 수 없다면서 경로는 없었다고 했습니다. 공개적인 자리에서 그 좀 보완이 필요한 부분들을 다 이렇게 그대로 다 공개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문제 제기가 있었다는 걸 사실상 인정하는 듯한 발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당이 발의한 종전선언과 북한 개별관광 촉구 결의안이 자동 상정돼 논란을 키웠습니다. 우리 국민이 무참하게 살해당했는데 과연 우리가 북한한테 어떤 시그널을 주겠습니까? 대북규탄 결의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도 열리지 못했습니다. 여야는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겼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긴급 현안 질의를 고집해 본회의가 무산됐다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무력 도발, 시신 훼손 등 알맹이가 빠진 결의안을 내밀었다고 반박했습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지난 주말엔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의 계몽군주 발언으로 논란이 뜨겁더니 오늘은 민주당 5선 안민석 의원이 이번 사태의 원인을 종전선언이 안 된 탓으로 돌리는 듯한 발언을 해서 여야가 국회에서 격돌했습니다. 윤수영 기자입니다. 안민석 의원의 발언은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 상정을 두고 여야가 격돌하는 상황에서 나왔습니다. 만약에 그때 종전선언이 이루어졌다면은 오늘 이번에 이 불행한 사태도 저는 없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국민들이 분노하는 대형 악재가 터졌다면서도 오히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더더욱 평화의 길을 만들어야 한다며 종전선언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을 계몽군주 같다고 한 유시민 이사장의 말을 두둔하는 발언도 나왔습니다. 역시 유시민 이사장 다운 전 표현이라고 생각을 해요. 북한이 변화하길 기대하고 그런 쪽으로 평화를 절대 깨서는 안 된다는 쪽. 국민의힘은 검은색 정장과 검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북한을 규탄하는 긴급 의원총회를 열었습니다. 마치 김정은이 아주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들이 온갖 요소를 늘어놓고 있습니다. 한편 안민석 의원의 지역구인 국민의힘 오산시 당원협의회는 지역 건설사 대표에 대한 욕설 문자에 이어 폐륜적인 망언을 했다며 안 의원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TV조선 윤수영입니다. 이런 참담한 사건을 앞에 두고 우리 내부에서조차 보신 것처럼 목소리가 하나로 모아지지 않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정부는 북한에게 남북 공동 조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과연 북한이 여기에 응할지 또 응한다면 실효성 있는 조사가 가능할지 그래서 회의적인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사과 통지문을 보내온 점을 들어서 공동조사가 가능할 거란 시각도 있습니다. 오늘의 포커스는 남북 공동조사 가능성에 맞춰보겠습니다. 대통령 주재로 안보관계 장관 회의를 열고 북한의 공동조사를 요구한 청와대. 조속한 진상규명을 위한 공동조사를 요청함. 여당은 특위를 만들고 당내에 공동조사와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총리도 거들었죠. 공동으로 못할 이유가 없잖아요. 공동조사 요구는 과거에도 있었죠. 2008년 7월 금강산 관광을 갔다가 북한군 총에 맞아 숨진 박왕자 씨 사건. 사고 경위에 대한 북한의 발표는 의문투성이었습니다. 어느 거리 후방에서 그 사고자를 발견하고 얼마만큼 뛰어가서 사격을 했는지 그거는 설명이 없습니다. 당시 정부가 공동조사를 요구했지만 북한은 통지문 수령을 거부하다가 요청이 거듭되자 진상을 이미 밝혔다는 말만 되풀이했죠. 2년 뒤 2010년 3월 서해상에서 우리 장병 46명의 목숨을 앗아간 천안함 폭침 사건. 2달 가까운 조사 끝에 북한의 소행이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이러한 모든 증거는 수거한 어뢰 부품이 북한에서 제조되었다는 것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북한은 조작극이라는 비난과 함께 검열단을 파견하겠다고 했죠.
그에 대한 물증을 확인하기 위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검열단을 남조선 현지에 파견할 것이다. 하지만 가해자가 현장을 조사하겠다는 것이냐는 우리 정부 대응 속에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서해상에서 우리 국민이 북한군에 사살된 전대미문의 사건. 정부가 공동조사를 요청하고 있지만 설령 북이 수용한다고 해도 제대로 조사가 될지 미지수입니다. 공동조사를 하면 한국 해군 함정이 영해에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북한이 허용을 하겠어요, 그걸? 자기네로서는 비밀이 나간다고 생각을 또 하겠죠. 군사비밀 측면도 있고. 우리 정부의 공동조사 요청에 답이 없는 북한. 우리 공무원의 피살 경위가 이대로 묻히는 건 아닌지. 뉴스라인 포커스였습니다. 상온에 노출된 백신을 맞은 접종자가 계속해서 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확인된 접종자 400여 명 가운데 1명이 주사 맞은 부위에 통증을 호소했습니다. 앞서 정부가 부작용 가능성이 낮다고 했지만 증상을 호소하는 접종자가 추가로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 황병준 기자입니다. 상온 노출 사고로 접종이 중단된 국가 무료 독감 백신을 맞은 사람 가운데 처음으로 이상 증세가 신고됐습니다. 어제 1명이 주사 맞은 부위에 통증이 있다는 보고가 있었고 그 외에 이상 반응이 보고된 바는 없습니다. 방역 당국은 백신 주사를 맞은 부위가 붓거나 통증이 있는 국소 이상 반응은 10에서 15%가 보고되는 통상적인 증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예방접종 이상 반응은 주로 하루 이틀 사이에 나타난다면서 일주일간 집중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선 장기 추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규모로 이렇게 백신을 맞은 경우가 지금까지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조금 더 장기적으로 한 달, 2달 이상 지켜봐야 될. 시민들의 불신은 더 커졌습니다. 이상 증세가 그러니까 지금은 중증이 아니어도 이게 처음 나온 거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되게 겁이 나고. 접종 중단 백신을 맞은 사람은 매일 늘어나 현재까지 10개 시도에서 407명이 확인됐습니다. 정부는 내일 예방접종 전문위원회를 열고 접종 재개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TV조선 황병준입니다. 무료 독감 백신이 중단된 가운데 독감과 코로나에 동시 감염된 국내 사례가 3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트윈데믹 우려에 독감 백신 수급 불안까지 겹치면서 유료 접종 가격이 오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정은혜 기자입니다. 기침과 발열 등 초기 증상이 비슷한 코로나19와 독감. 올겨울 두 전염병의 동시 유행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동시 감염자가 3명 있었던 것으로 처음 확인됐습니다. 주로 2월 말 대구 경북 지역에서 인플루엔자 올해 유행이 끝나기 전에 확인된 사례가 3건 정도 양성이 확인이 되었고 보건당국은 이들 환자가 당시 중증은 아니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동시 양성자가 처음 확인되면서 트윈데믹에 대한 우려는 더 커졌습니다. 독감 백신은 수급 불안을 보이면서 가격이 정부 조달가 대비 2배 이상 치솟았습니다. 조달청 홈페이지에는 단가를 올려 계약하려는 지자체들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습니다. 5,000도즈 16,000원에 계약 진행된 상태고요. 지자체에서 백신을 더 확보할 거고 시간이 지날수록 더 높아질 테니까. 민간 공급용 비축 백신을 지자체들이 가져가면서 일선 의료기관에선 가격이 2배 오른 해외 백신이라도 구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파릭스라고 하는 그 GSK 백신은 워낙에 뒤늦게 10월 중순 지금서부터 공급하기 시작하거든요. 하지만 보건당국은 아직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정은혜입니다. 오늘부터 2주 동안 추석 특별 방역이 이뤄집니다. 연휴 기간 사람들이 몰릴 수 있는 곳에 거리 두기 조치들이 강화됐는데 특히 고속도로 휴게소의 경우에 화장실에서도 발열 체크를 할 예정이어서 장거리 이동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황선영 기자가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노란 조끼를 입은 직원들이 의자와 테이블을 들어 올리고 하나둘씩 건물 밖으로 옮기느라 분주합니다.
거기다 놔두고 얼른 또 분가할게요. 주방 한쪽에선 일회용 도시락에 음식을 담아 포장하는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휴게소는 돈가스나 비빔밥 등 이렇게 포장이 가능한 음식만 판매하고 손님들은 야외에서만 밥을 먹을 수 있습니다. 입구에선 발열 체크와 출입 명부 작성도 꼭 해야 하는데 특정 번호에 전화를 걸면 3초 만에 체크인을 할 수 있는 전화 체크인도 도입했습니다. 확인되었습니다. 화장실 이러한 부분에 고객들이 모이지 않도록 도우미들이 4명에서 5명 정도로 충원해가지고 밀집 시간 그 시간에는 중점적으로 저희들이 관리할 것이며 추석 특별 방역 기간은 오늘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2주 동안입니다. 정부는 사람들이 모일 것으로 예상되는 곳에 거리 두기 조치를 강화했습니다. 20석이 넘는 음식점과 카페에서는 의무적으로 테이블 간격을 1m로 유지해야 하고 놀이공원은 사전 예약제로 입장 인원을 절반으로 제한합니다. 추석 연휴 기간에는 현충원과 국립묘지 방문도 금지됩니다. TV조선 황선영입니다. 정부의 금지 통보에도 일부 보수단체가 이번 주말 개천절에 서울 도심 차량 시위를 예고하자 경찰이 별점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면서 구체적 안을 내놨습니다. 참여연대는 지나친 대응이라면서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해선 안 된다고 했습니다. 정준영 기자입니다. 경찰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이 되는 집회와 시위는 형태를 불문하고 엄벌에 처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부 보수단체가 예고한 개천절 차량 시위에 대해 도로교통법 등을 적용해 원천 봉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집회 참가자가 해산 명령에 3회 이상 불응하거나 2대 이상의 차량이 함께 이동하며 위험을 유발하면 면허 정지 수치인 벌점 40점, 도로를 망가뜨리거나 장애물 설치로 교통을 방해하면 벌점 100점을 부과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루 안에 여러 번 적발되면 면허 취소 수치인 121점도 넘어설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부 단체는 경찰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며 법원에 집행금지 가처분 소송을 냈습니다. 차량 시위는 코로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데 9대로 제한하고 종로구를 지나가지도 못하게 하는 것은 참여연대는 위기 상황이라고 민주주의 기본 원칙의 훼손이 당연시되어서는 안 된다며 물리적 거리가 확보되고 접촉이 없는 차량 집회라면 원천 봉쇄할 일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참여연대는 다만 집회 주최 측에 대해서도 정부의 방역 지침을 잘 따라달라고 촉구했습니다. TV조선 정준영입니다. 만에 하나 올 겨울 코로나 대유행으로 거리 두기가 3단계로 격상되더라도 대입 수능은 예정대로 시행됩니다. 또 감염 차단을 위해서 예년보다 시험장이 대폭 늘어나게 되는데요. 정부가 내놓은 수능 대책 최은영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66일 앞으로 다가온 결전의 날. 수험생들은 예년처럼 후배들의 열띤 응원을 받기는 어려워졌지만 수능이 또 연기될까 걱정할 필요는 없어졌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3단계로 격상되더라도 수능은 예정대로 치러집니다. 신종플루 수능 대책 때보다 훨씬 강화된 방역 기준을 적용하여 철저한 방역 대책으로 2021학년도 수능을 준비할 것입니다. 유증상자와 자가격리자, 확진자까지도 수능을 치를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시험장 학교마다 최소 5개의 유증상자 시험실이 따로 준비되고 자가격리 수험생을 위해 759개의 별도 시험장도 마련됩니다. 확진된 수험생은 생활치료센터나 병원에서 시험을 봅니다. 대입에서 굉장히 중요한 시험이고 또 국가가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확진자도 응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을 했고요. 일반 수험생 시험실은 4,300여 개를 더 마련해 고사실 한 곳당 인원을 24명으로 줄이고 책장마다 칸막이를 설치합니다. 정부는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수능 일주일 전부터 전국의 모든 고등학교와 고사장으로 사용되는 학교는 전면 원격 수업으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TV조선 최은영입니다.
코로나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살아내고 있는 게 오늘의 우리죠. 이 경제난 속에 해고를 당하거나 폐업을 하는 업체도 늘고 있는데 이 과정을 SNS에 가감없이 전하는 이들이 있어서 위로를 불러일으킵니다. 최윤정 기자입니다. 2년 전 입사한 중소기업이 문을 닫게 되자 해고 통보를 받은 김신혜 씨. 앞으로 한 2주 정도만 더 출근하면은 이제 해고 처리가 됩니다. 퇴직급여 계좌를 만들고 자리를 정리정돈하고 동료들과 회식을 하는 등 퇴사를 준비하는 과정을 영상에 담아냈습니다. 9년간 다녔던 직장에서 해고당해 마지막으로 사무실을 나서는 한 남성. 사무실에서 정리하고 나왔습니다. 다니던 회사와 분쟁을 벌이면서 퇴사하는 과정도 가감없이 영상으로 공개합니다. 최근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실직자가 크게 늘면서 퇴사와 폐업 과정을 기록해 공유하는 사람들이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회사가 코로나나 이런 사태들로 인해서 한국 오피스를 문을 닫기로 결정을 했거든요. 자신의 일상을 공유하는 일명 브이로그에서 코로나19로 닥친 위기 상황을 담은 내용들이 등장하는 겁니다. 실직이 많아지다 보니까 우리 세대 모두의 공통된 어려움이다 이런 인식도 있어서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위로를 나누기 위해서 공개하는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퇴직, 폐업, 이직 등 냉엄한 현실을 반영한 콘텐츠를 공유하며 사람들은 이 시대의 공감과 위로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TV조선 최윤정입니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위기를 느낀 원자력 전공 대학생들이 거리에서 동시에 1인 시위를 벌였습니다. 그러니까 전국 21곳에서 각각 1인 시위를 벌인 건데요. 김다루 기자가 이들의 말을 들어봤습니다. 한 청년이 서울역 앞에서 1인 시위를 합니다. 원자력은 깨끗한 에너지, 시민의 힘으로 원자력을 지키자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원자력을 전공하는 대학생과 시민 등은 지난 26일 서울역과 광화문, 대구와 광주 등 전국 21곳에서 동시에 1인 시위를 했습니다. 제일 좋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다른 해외에서도 좀 평가 절하당하는 듯한. 정부의 탈원전 정책 추진으로 위기감을 느낀 학생들이 거리로 나섰습니다. 지난해 입학한 카이스트 학생 가운데 올해 원자력 관련 학과로 전공을 선택한 학생은 7명입니다. 22명이던 4년 전에 비해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지난 2017년 신한울 3, 4호기는 건설이 중단됐고 월성원전 1호기는 가동을 멈춘 채 조기 폐쇄가 확정되면서 관련 산업이 크게 위축됐습니다. 학생들은 탈원전의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면서 정책 전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환경적으로도 그렇고 아무런 이득이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국의 14개 대학에서 원자력 관련 전공 학생 2,500명으로 구성된 녹색 원자력 학생연대는 시민들을 상대로 원자력 살리기를 위한 서명운동을 펼쳐 온 오프라인에서 75만 명의 서명을 받았습니다. TV조선 김다로입니다. 현 정부의 이른바 그린 뉴딜 정책에 따라서 공기업인 한국석유공사가 해상풍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0년 동안 3조 원 가까운 정부 보조금이 투입될 예정이기도 하죠. 그런데 석유공사 자체 분석 결과 이 사업은 사실상 추진이 불가능할 정도로 경제성이 없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정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한국석유공사는 지난 8일 울산시 현대중공업과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2021년 운영이 중단되는 동해가스전 시설을 200메가와트 규모의 해상풍력단지로 바꾸는 사업을 위한 겁니다. 총 공사비는 1조 4천억 원. 석유공사는 현 정부의 신재생 에너지 확대 기조에 맞춰 2018년부터 해상풍력 사업을 추진했고 지난해엔 노르웨이 국영 석유회사와도 손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석유공사가 외부 용역을 통해 사업 타당성을 확인한 결과 경제성 분석 수치는 0.55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수치가 1 미만이면 사업성이 없다는 뜻으로 이 용역 결과는 사업 추진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민간 사업자라면 이건 투자를 안 합니다. 경제성을 담보하기 너무 어려워서 정부의 정책적 의지를 확인하는 수준 정도라고밖에. 이 사업엔 운영기간 20년 동안 정부 보조금 약 2조 9천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석유공사는 경제성 분석은 발전량 대체 효과 등이 반영돼 수치가 낮게 나올 수 있다며
수익성 분석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무리하게 사업을 확대하는 것은 혈세 낭비이고요. 그리고 그 부담은 모두 국민에게 질 수밖에 없습니다. 철저한 경제성 검토도 없이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석유공사의 부채는 올해 20조 원에 달합니다. TV조선 이정현입니다. 예, 요즘 영끌이라는 말 많이 쓰죠. 영혼까지 끌어모은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해서 마련한 자금으로 부동산 주식 투자에 나서는 사람들이 크게 늘어나자 부작용을 우려한 정부가 은행권 신용대출 통제에 나섰습니다. 이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30대 직장인인 권모 씨. 지난 7월 시중은행에서 신용대출을 받았습니다. 금리가 너무 싸니까 최대한도로 받은 다음에 남은 자금 같은 경우는 비상금으로 사용하든지 투자를 목적으로 주식 투자 같은 거. 권 씨처럼 부동산 구입이나 주식 투자를 위해 금리가 낮은 신용대출을 받는 사람이 늘면서 이번 달 시중은행의 신용대출 규모는 지난달보다 3조 원가량 늘었습니다. 8월 중에 개인 증시자금 유입 규모도 크게 확대가 됐고요. 그 9월 초에 있었던 카카오 게임 공모주 청약이라든가 이런 또 증거금 납부 수요도. 그러자 금융당국이 신용대출 옥죄기에 나섰습니다. 금감원은 은행별로 신용대출을 관리하라며 연말 점검에 나서겠다고도 압박했습니다. 그러자 은행권의 발걸음이 빨라졌습니다. 카카오뱅크는 직장인 신용대출의 금리를 올렸고 국민은행과 우리은행도 대출 한도와 우대금리를 내릴 예정입니다. 저희뿐 아니라 모든 시중은행들 그리고 금융당국도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에서는 좀 관리가 필요하다, 예의주시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인위적인 대출 관리로 정작 돈이 필요한 서민들은 자금줄이 막힐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태용입니다.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은 옛 소련으로 독립한 직후부터 30년째 영토 분쟁 중인데요. 이곳에서 또 무력 충돌이 벌어져서 40명 가까이 사망했습니다. 두 나라 모두 선제 공격을 당했다면서 보복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전면전으로 번질 수도 있어 보입니다. 이유진 기자입니다. 포탄이 터지는 소리가 이어집니다. 탱크가 시뻘건 화염에 휩싸이고 군사시설이 순식간에 폭발합니다. 옛 소련 독립국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이 영토 분쟁 지역에서 다시 충돌했습니다. 지금까지 최소 39명이 숨지고 수백 명이 다쳤는데 민간인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두 나라는 서로 피해자라고 주장하며 보복을 예고했습니다. Այսօր վաղ առավոտից Արցախի հանրապետությունը ենթարկվել է ադրբեջանական զինված ուժերի ագրեսիային. Azərbaycan ordusu hal-hazırda düşmənin hərbi mövqelərinə atəşlər. 두 나라는 1992년 나고르노-카라바흐 지역을 두고 2년간 전쟁을 벌였습니다. 아제르바이잔에 속해 있지만 주민 80%가 아르메니아인입니다. 그래서 1994년 휴전 이후로 아르메니아가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즉각 휴전을 요구했습니다. 유럽연합 등 국제사회도 무력 사용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30년 앙숙 두 나라는 계엄령을 선포하며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전면전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입니다. TV조선 이유진입니다. TV조선이 주최하는 2020 글로벌 파이낸셜 포럼이 오늘 SNS 등을 통해서 열렸습니다. 코로나에 따른 금융시대 생존 전략을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에서는 성태윤 연세대 교수와 김소영 서울대 교수, 황세훈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이 강연자로 나서서 코로나 장기화와 넘쳐나는 유동성이 불러온 새로운 경제 시대를 분석하고 대응 전략을 논의했습니다. 시인이 물오징어를 다듬다 생각합니다. 간도 쓸개도 배알도 뼛골마저도 다 빼어주고 목고개 오그려 쪼그려 눈알조차 숨겨 감추고 이 눈치 저 코치로 헤엄쳐 왔던가. 웃는 얼굴도 드러낼 때 숨길 때가 따로 있습니다. 시인이 묻습니다. 나는 지금 웃고 있습니까? 때와 장소를 아는 고양입니까? 입꼬리를 아코디언처럼 접었다 펼치며 웃는 얼굴을 연습하는 사람들보다
더 사람 같은 고향입니까? 지난 3월 북한 김여정이 겁먹은 개라고 청와대를 조롱한 그 다음 날 김정은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과 우리 국민을 위로하는 코로나 친서를 보내왔습니다. 뺨 때리고 으르는 격이었죠. 그런데 뺨을 맞았던 청와대는 김 위원장이 변함없는 우의와 신뢰를 보냈다고 되레 반겼습니다. 우리 국민 살해 사건을 미안하게 생각한다는 김 위원장의 통지문 한 장에 정부 표정이 일시에 달라졌습니다. 대통령이 주재한 장관회의는 긍정적이라고 발표했고 국정원장은 김 위원장이 총살 지시를 안 한 것 같다며 서둘러 면죄부를 발부했습니다. 미안하다는 송구하다, 죄송하다와 달리 아랫사람에게 하는 말이죠. 그런 미안하다를 2번씩이나 썼다며 통일부 장관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했습니다. 규탄의 목소리는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 모기 소리만큼 사그라들었고 대신 종전선언과 관광재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점입 가경은 여권 인사들이 김 위원장을 향해 일제히 쏟아낸 찬사일 겁니다. 진짜 계몽군주 맞는데 통 큰 측면인데 굉장히 선진화된 이복형을 독살하고 구모부를 처형해 시신을 전시했다는 전제군주에게 갑자기 계몽의 월계관이라뇨. 심지어 광복 회장은 이번 사건의 근본 원인이 친일 세력의 민족 이간이라고 또 친일 딱지를 갖다 붙였습니다. 이런 우리 정부와 집권 세력을 지켜보는 북한의 입꼬리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무한 책임을 다짐하곤 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단 한 사람의 국민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인천 낚싯배 전복 사고 때는 바로 다음 날 묵념하며 애도를 표했던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국민이 이렇게나 처참한 죽음을 당했는데도 위로와 자책 한마디 없이 침묵하더니 엿새 만에야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국민은 사람이 먼저라던 대통령에게 또 묻습니다. 그 사람은 대체 누구였습니까? 9월 28일 앵커의 시선은 국민이 죽었습니다. 였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면서 붉게 물든 단풍 기다리시는 분들 많으시죠? 오늘 설악산에서는 올해 첫 단풍이 시작됐습니다. 2주 뒤에는 단풍이 절정을 보이겠고요. 10월 중순쯤에는 그 밖에 중부 지역에서도 단풍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 추석 연휴가 바짝 다가왔습니다. 연휴 동안 대체로 무난한 날씨 보이겠지만 지역별로는 비가 내리는 곳도 있는데요. 서울의 경우는 수요일과 금요일에 비 소식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도 추석 당일에는 대부분 지역에서 구름 사이로 보름달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세한 내일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아침에는 전국적으로 안개가 짙게 끼겠고요. 또 아침 저녁으로는 많이 쌀쌀하겠습니다. 서울은 아침에 16도에서 출발하겠고요. 한낮에는 2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9월 28일 월요일 뉴스9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